태극기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기자 김원장입니다. 최근에 지난해에요.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두 사람이 모두 방문한 동남아의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몇 달 전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까지 방문했으니까 이 나라 어딜까요? 이 나라는 선택하지 않은 예술, 외교에서 어느 나라 편을 딱 들지 않는 선택하지 않은 예술이라는 언론의 평가도 받았던데 잠시 후에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의 고영경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저 방콕에 한 3년 살았다고 이렇게 네. 교수님 나오시니까 반갑고 그게 뭐라고 네 뵙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동남아 연구하시는 분들은 김원장 기자님을 다들 많이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쭤볼 게 많은데 네. 이따 시간 남으면 여름 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두리안 이야기 좀 해보죠. 네. 우리 국민들이 아직 두리안 맛보신 분들이 절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두리안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예, 두리안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제 그 두리안은 우리가 그 과일의 왕이라는 네.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일단 비싸죠. 예, 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것부터가 좀 특이하고 그러면 과일의 여왕은 이제 망고스틴을 과일의 네, 여왕이라고 네. 부르고 이 두리안을 과일의 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동남아 지역에서는 대체로 다 많이 나요. 네. 근데 이게 맛이 굉장히 독특하고 이게 처음 먹는 사람 잘 못 먹죠. 김원장 기자님 드시나요? 먹기는 하죠. 네. 네. 우리 교민분들 중에서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은데 모든 음식이 그렇잖아요. 뭐 5번, 10번은 먹어봐야 약간 휘발유 냄새가 나요. 그 네, 냄새를 고약합니다. 일단 극복하는 게 되게 네, 어렵고 고약합니다. 과일치고는 그 식감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네, 안 네. 먹어보면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모양새도 좀 흉해요. 예. 근데 이게 이 맛을 즐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독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비싸겠죠. 예. 네. 그래서 이 비싼 과일을 이제 중국 사람들이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 중독성이 있기도 있는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에 망고 빙수 되게 한국에서 비싸게 팔잖아요. 네. 비싸고 뭐 특이하다고 하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눈길을 끄니까 더 먹고 싶고 더 시도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런 것처럼 중국에서도 이게 약간 비싼 과일 나도 좀 먹는다. 이런 게 되게 유행을 하면서 점점 더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좀 먹는데 네. 모든 중국 사람들이 먹으면 네, 비싸집니다. 중국 사람들이 소비하기 시작하면 네. 67억 달러가 맞아요, 지난해? 예, 와, 뭐 굉장히 그러면 9조 원. 많이 먹고 있고요. 두리안을 9조 원어치 먹어요? 그리고 전 세계 두리안 시장 규모 자체는 이제 네. 추정컨대 뭐 한 250억 달러, 뭐 270억 달러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7%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조 원, 네. 35조 원 정도? 예, 그런 정도로 이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원래는 그냥 동남아에서만 먹었는데 우리가 네. 여행 가면 먹고 그다음에 수입해서 가져와봐야 뭐 굉장히 수입하기 힘드니까 냉동해서 수입하고 뭐 이런 건 정도였는데 중국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 시장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배지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하기 위해서?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태국에서도 엄청나게 수출을 일단 많이 태국이 하고, 제일 많이 수출할 예, 거고요. 네. 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이제 수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수입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커피 농사 짓다가 원래 이제 커피 시장에서 베트남이 세계 2위 수출 국가인데, 네, 네. 예, 그거 커피 나무 야 버려. 이 수익성이 두리안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건 수출해서 제값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커피 농장을 두리안 농장으로 바뀌면서 막 이제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중금속 검출됐다. 네. 이러면서 갑자기 이 두리안 수출을 막아버린 거예요. 베트남 베트남으로부터? 두리안을 네. 안 먹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턴어라운 하냐면 야 우리 말레이시아 두리안 수입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다 깊은 뜻이 있겠죠? 예, 그럼요. 이 사실은 우리가 무역 분쟁을 할 때 막 첨예하게 우리가 첨단 기술 제품만 가지고 무역 분쟁을 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과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되게 그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첨예하게 붙는 것 같지는 않지만 타격감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민들한테 바로 직격탄이 가니까. 아니 네. 우리가
이제 커피 농사 다 버리고 두리안 재배했는데 그럼 두리안 어디다 팔 거예요? 이게 다 국내에서만 소비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농민들,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아프게 타격감을 주지만 그렇다고 이게 막 WTO를 가서 뭘 해서 막 이렇게 하기에는 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 정권에 또 예. 영향을 주고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국의 이런 것을 두리안 외교라고도 하고 두리안을 가지고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보고 네.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또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대로 두리안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말레이시아에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단체로 그 두리안 거리를 갑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한 9년 살아봐서 네, 아는데요. 네. 말레이시아에 가면 이 두리안 파는 데만 이렇게 쫙 몰려 있는 거리가 있어요. 참. 그러면 단체로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그 버스에서 쫙 내려서 두리안을 쫙 현장에서도 맛보고 포장해서 가져가고. 근데 원래 호텔은 두리안을 갖고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러면 지하철도 못 탑니다. 냄새 나서. 예, 차도 못 타고 막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두리안을 이제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이제 안을 다 해서 그거를 하나씩 패킹 그 플라스틱 통에다가 다 넣은 다음에 우리 공항에 가시면 여러분 그 짐 돌돌돌돌 랩으로 만들어 하는 거 있잖아요. 엄청날 텐데. 거의 그 수준으로 포장을 해서 네. 호텔까지 쫙 배달해 줍니다. 어. 예.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많이 드시고 싱가포르 친구들도 주말에 이제 쿠알라룸푸르나 네. 말레이시아로 넘어와서 그걸 이렇게 다 사서 본국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경은 뭐예요? 왜 말레이시아에 또 갑자기 두리안을 막아버렸대요? 예. 아마 수조원어치일 텐데 그죠? 이게 지금 수조원인데 태국한테 제일 많이 수입했다고 하면 태국이 뭐 절반 한다고 해도 나머지도 수조원어치를 수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일단 베트남이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외교수를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아, 정답을 말씀해. 예. 저 나라 말 안 했는데 예. 네, 뭐 다 아실 죄송합니다. 거예요. 네. 그 처음 질문에 그것처럼 그러니까 푸틴도 방문을 하고 뭐 이 사실은 여러 미국하고도 사실 무역 흑자를 굉장히 많이 보는 나라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든도 뭐 방문을 했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경이 붙어 있잖아요. 베트남과 중국은 국경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턱 밑에서 야, 니네가 나하고 지금 척을 치는 국가, 아주 유쾌하지 않은 국가들을 이렇게 해보자는 거냐? 불려들어서 이걸 해. 그래서 타격감을 주지만 크게 남들이 보기엔 첨예한 무역 분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네. 중국이 아시아에서 워낙 큰 나라라. 그러면 네. 글로벌에서도 G2 국가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이 베트남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중국이 예. 한국 사람들을 우리는 상당히 뭐 워낙 교육 규모가 크고 예. 경제가 큰 나라라서인데 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나?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태국 사람들이 중국을 생각하는, 라오스 사람들이 중국을 생각하는 예. 거,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을 생각하는 거 굉장히 첨예하죠. 네, 굉장히 네. 미묘하죠. 네. 네. 사실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친중국이라고 분류해도 네. 사실 관계는 없죠. 근데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은 우리가 친중이라고 할 수도 없고 친미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양쪽이 어디가 됐든 우리가 그러니까 유리한 방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가 이제 그 대나무 외교, 유연한 자주국, 중진국의 외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물어봐요. 누가 방문하고 가면 이제 푸틴이 베트남을 만약에 방문하고 갔다. 그러면 꼭 물어봐요. 야, 베트남이 이제 친중이야? 저 지금 지도부는 되게 중국하고 친하네. 우리가 시진핑이 친중을 하네. 방문했을 때, 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친중이고 필요하면 친미고 이렇게 다 생각하는데 그 공백 그 유연함을 우리 기준으로 항상 정답을 갈라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편리하게. 태국이 해마다 미국 함대를 불러서 대대적인 그 해상 훈련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참여하고요. 예. 그 이제 미국에서 하고 싶어 하겠죠. 왜 하겠습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데 예. 태국이 바다를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중국 군을 업저버로 참여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동남아 국가들의 이
미중 간의 담벼락 타기 외교는 예.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 그리고 또 미국도 그걸 어쩌지 못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자꾸 어느 편이냐고 그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여지도 굉장히 좁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고 우리도 유연하게 거기에 가던 좀 우리도 유연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동남아 국가들 뭐 인구는 얼마 안 돼, 3천만? 3,200만입니다. 뭐 작죠. 다른 데는 네. 다 1억씩 예. 되는데. 예. 그래도 1인당 소득은 제일 높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과도 제일 멀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인도네시아 저쪽이 더 멀군요. 예.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는 예. 아니잖아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아닌 그리고 거죠. 이제 예. 많이 발전한 나라니까 비교적 미국 쪽에 쏠려 있을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을 여기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첨단 산업이 하나 가지고 있죠. 반도체 산업을 갖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후공정이 굉장히 말레이시아 발전을 해 있고 탈중국이 되고 공급망 교란이 우리가 이제 그 공급망이 안정화되지 않았던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기존에 말레이시아 가지고 있던 공장에 더 투자를 해서 증설을 하거나 또 신규로 들어오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공급망을 이제 다변화해야 되겠고 뭐 그렇지만 안정적인 곳에다가 위치를 시켜야 되니까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친미를 안 할 수 없죠. 당연하죠. 지금은 예. 더 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고 유럽 기업도 투자를 많이 했고 한국에서도 투자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수출도 더 늘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중국이 들어오는 투자도 받고 있거든요. 태국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태국입니다. 예, 태국에서 완성차를 만들어내죠. 네. 그런데 태국에서 완성차를 만들 때 부품의 일부는 또 어디서 오겠습니까? 반도체랑 부품 말레이시아에서 갑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산업에 또 말레이시아에 있는 자동차 업체는 중국이 투자했거든요. 중국이 자동차 동남아에 엄청 공장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레이시아도 야 중국 투자 오케이. 우리 두리안을 사가지가 땡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반도체는 미국하고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지름길이죠 사실은. 두리안 갖고 여기까지 이야기가 왔습니다. 예. 화웨이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5세대 이동통신 네. 화웨이 끼워주니까 네네. 그런 것도 예. 화웨이라면 지금 뭐 중국과 미국의 무역 대결을 공급망 재편을 뭐 상징하는 회사 아닙니까? 네. 뭐 최근에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제 예. 그런 거 잘하니까 처음에는 에릭슨으로 기울었다가 네. 화웨이도 열어주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또 그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의 로지스틱스 허브, 동남아시아로 나가는 로지스틱스 허브를 말레이시아로 삼아 달라라고 굉장히 개방적으로 했고 이커머스 중에 라자다 같은 경우가 그렇게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한국에서는 라자다를 안 쓰니까 이 라자다는 원래 이제 동남아에서는 1등 이커머스였는데 지금은 쇼피에게 자리를 내줬지만 이 라자다를 알리바바가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계 중국 자본이 자본, 들어와서 여기에서 투자를 더 하고 또 이커머스 기타 등등 연결된 많은 뭐 광고라든가 에이전시 뭐 이런 회사들까지 다 협력해서 좀 그 섹터가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라자다하고 쇼피는 동남아에서는 쿠팡하고 네이버 쇼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동남아 국가들의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국에 네. 좀 기울어져 있는,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국에 좀 기울어져 있는, 예. 뭐 정권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필리핀 같으면 어떻습니까? 필리핀은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 시절에는 되게 네. 친중적인 액션도 취하고 또 약간 미국하고 어긋나는 게 아닌가 하다가 또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막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봉봉 마르코스 네. 이 지금 현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에 굉장히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들어와서 자기네 기지, 해군 기지를 쓸 수 있도록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친미로
지금 성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뉴스 기사를 보시면 그 중국에게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보내요.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친미고 너희들이랑 이렇게 큰 소리를 내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잘 지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의 투자, 또 필리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자본이 없거든요. 자본 성장 국가들이잖아요. 예, 예. 네, 자본이 예. 성숙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가 누구보다 중요한데 예. 미국이 얼마나 여기다 투자하겠습니까? 예. 그래도 지금 보면 과거 제가 그래프를 지금 연결을 안 해서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요. 네. 투자를 보면 중국의 투자가 늘다가 요즘 중국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중국의 투자가 줄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동남아시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는 이 자본의 원천으로 봤을 네. 때 미국입니다. 그래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그렇게 알고 있고 미국이 다른 가장 많은 동남아 투자를 국가도 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태국에서는 미국 투자를 차지할 수가 없거든요. 워낙 일본 자본이 예. 뭐 차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도 투자를 많이 하고 중국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미국의 투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투자가 늘었다는 건 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이런 거 예처럼 탈중국을 하고 뭐 포스트 차이나가 될 수는 없지만 네. 공급망 다변화에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분란이 적고 안정적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났던 중동에 분쟁이 일어났던 여기는 뭐 미얀마 쿠데타도 있고 태국에 쿠데타가 있다 하더라도 미얀마를 빼면 태국의 쿠데타가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뭐 새로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바뀌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권 이양이 되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지난 20년 동안 경제가 안정적으로 5%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기가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개도국에서는 개발도상국가 지역으로만 네. 비교하자면 남미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쪽에 투자를 많이 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중남미 국가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지런하다 그러고 예. 아침에 정확하게 이제 50명 직원 뽑았을 때 그 다음 날 몇 명이 나오느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저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1년 내내 한 명도 결석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베트남과 태국을 비교하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 태국 사람들은 월급날 다음 날 잘 뭐 안 나온다는 얘기가 뭐 있죠. 통계가 있지만 뭐 그건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 근데 예. 이제 뭐랄까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하고 좀 기질이 비슷하다 그런 말 많이 하고요, 그죠? 예. 사실은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네. 동남아 지역 10개, 이 아세안을 구성하는 게 이제 10개국인데요. 이 10개 국가가 다 공통점이 없다라는 걸 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뭐 언어, 문화, 뭐 종교, 정치, 체제 네. 이게 하나도 공통점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동북아에 좀 가까운 게 아니냐. 아무래도 네, 남쪽은 네. 기후가 이제 그렇긴 네. 하지만 네. 베트남 북부로 가면 한여름 내내 뭐 인도네시아처럼 열대 우림 기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사실 역사적으로도 중국 남부에 해당하는 뭐 약간 지역이다 보니까 유교권 이런 거였고, 그렇게 그죠? 네. 분류를 하는데 뭐 지금이야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런 게 이제 공통적인 동북아 공통점이 좀 더 많지 않냐 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예. 반면에 좀 거칠다 뭐 이런 느낌요. 뭐 예. 계량화되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제가 살아본 태국 사람들은 상당히 순하거든요. 부드럽고 순하고 정말 안 온화하고 정말 그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쿠데타 나도 사람을 안 죽여 그 나라는. 그냥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쿠데타를 하죠. 네. 예, 사람 참 태국 예. 사람들이 순합니다. 그리고 태국의 그 미국 투자가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투자가 워낙 많기도 그러니까, 하지만요. 태국이 요즘 성장 동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경제가 좀 늙었다. 예. 중위 연령도 40이 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42이라고 고령화를 지금 고령화- 걱정하고 예, 있는 거죠. 출산율도 매우 예. 낮고요. 아주 여러 가지로 경제가 소득이 한 8,000달러 되나요? 7,000불대 네, 7,000달러 정도인데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중진국 함정이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그 빠졌어요. 소득 범위를 지금 거의 못 벗어나고 있고요. 네. 그 개발도상 국가라고 이제 중위 소득, 중상위 소득 국가라고 하기에는 성장률이 너무 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대충 한번 비교해 주실래요? 다른 나라는 지금 5, 6% 이러죠. 예, 네. 못해도 4%대 후반, 그죠. 5%대, 6%대, 7%대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태국이 지금 3%가 안 나옵니다. 태국은 뭐늘 2.6%에서 나옵니다. 더 낮춰지고 있거든요. 월드뱅크에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다른 국가는 다 그대로 가는데 작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 2024년 그 경제 성장률 수치를 비교를 했는데 태국만 낮아졌어요. 말레이시아는 어때요? 말레이시아도 그대로 똑같이 가고 있고요. 말레이시아는 이제 5%가 4%대 나와요? 후반, 5%대 그렇게 초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네, 올해도요? 예. 왜냐하면 네. 그 이제 반도체가 성장하거든요. 그런 분야, 그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4%대 5% 초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22년 같은 경우는 외자 유치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6%대 나올 거고요. 그죠? 예. 네. 인도네시아가 6%대 가기는 어렵고요. 지금 네. 5%대 5% 보고, 정도. 보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상 이제 조금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는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수도 이전 문제들이라든가 이제 올해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빠져가지고 니켈 이런 거.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잠시 후에 좀 니켈 여쭤볼 건데. 네. 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 성장,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예전에 보면 정말 우리 한 20년 동안 해마다 10%씩 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그게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럴까요? 다른 나라의 성장률이 한 5% 성장하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두 자리였을 때 고성장, 우리나라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했을 때는 그 오일 쇼크하고 아시아 IMF 금융위, 때. 예, 네. 1997년 금융위 딱 이 두 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야 자고 일어나면 경제는 성장하는 게 아니니, 뭐 이 정도 소득 수준이면 더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대를 하고 우리가 또 중국의 성장에서도 역시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한 4, 5, 6% 성장률이 그게 그렇게 많은 높은 성장률인가라는 생각을 그때 또 뭐- 한국인들은 평범하게 다 가지고 계십니다. 또 예. 지금하고는 좀 다른 70, 80년대에는 또 뭐 여러 글로벌 산업 환경이 또 교육 환경이 달랐으니까요. 불이한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예.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보면 뭐 이 지금 그 월드뱅크라든가 그다음에 아시아개발은행 이런 데서 보는 성장률을 보면 하다못해 싱가포르도 거의 2%, 3% 성장률을 보이는데 그거 비중 정도죠? 수준으로 태국이? 낮은 거고요. 다른 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5%대 보고 있고 네. 그나마 이제 말레이시아가 조금 줄어들어서 과거에 비해서 좀 줄어들어서 이제 한 4% 후반대를 보고 있는 태국 예상을 그렇게 앞서 하고 잠깐 있습니다. 이야기하셨지만 태국이 이제 자동차 산업도 이제 사실 좀 늙어가고 있고 이제 전기차로 바꾸려고 무지한 애를 쓰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태국 경제의 부진은 그 원인은 어디서 찾으세요? 예전에 태국의 교육부 장관이 굉장히 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직 교육부 장관이 그 왜 PISA 그 왜 수학 과학 능력 시험 있잖아요. 네. 예, 전체 뭐 그 학생들이 전 세계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이제 그 점수가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사회 이 국가가 어느 정도 성장의 포텐셜이 있냐 이런 걸 하는데 태국 학생들의 그 점수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D 역량을 꾸준히 키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에서 굉장히 성장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태국 기업들이 뭐 아시아를 주름 잡는 뭐 푸드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리테일 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하고, 태국 광고 만드는 거 보면 뭐 광고 엄청 잘 만들지 않습니까? 일단 태국 광고는 일단 웃깁니다. 예. 정말 웃깁니다. 그래서 이 뭐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창조 경제 영역 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포텐셜이 높은데, 소위 말하는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것들 이런 부분에서 기대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고, 그리고 ICT 섹터 같은 경우도 네. 좀 그런 부분의 성장이 약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즘은 뭐든지 뭔가 기술이 들어가는 테크놀로지 베이스드 컴퍼니들이 이제 시대를 이끌어 네. 나가는데, 그런 분야의 성장 동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관광업이 또 이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인데 팬데믹 때 너무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우리 현대차도 이제 사실은 일본차 점유율이 90%가 넘어서 예. 태국은 일본차밖에 없는 나라였다가 이제 현대차도 법인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팔고 있고 그때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투자의 조건을 뭐 많이 이제 서로 딜하면서 현대차와 태국 정부가 태국 상무부하고 하면서 뭐 너희 전기차 들어와라.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기존의 내연기관차 클러스터를 바꾸고 싶어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LG랑 같이 들어와, 배터리랑 같이 들어와라. 예. 그러니까 뭐 좋은 건 알아가지고 예. 네, 뭐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산업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하고 실제 중국 기업들은 뭐 비아드라든지 들어왔습니다. 창청 예. 창청차 브랜드가 제가 잊어버렸는데 많이 보입니다. 네. 예, 좀 예쁘고 저 차는 근데 브랜드가 뭐지 하면 다 예. 중국 차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가 브랜드를 위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중국 차들이 들어왔고 중국 차가 생산이 되고 있고 일부 부품 생산은 또 베트남에서요. 네. 그러니까 인근에서 또 부품 생산해서 갖고 와서 이제 중국 전기차 나름의 밸류체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일본 차들은 내연차를 생산하다가 요즘은 이제 하이브리드로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하이브리드 시대가 지나면 이제 전기차로 가긴 갈 텐데, 그리고 뭐 독일 차들도 다 거기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들도 이제 다 바뀌긴 바뀔 텐데, 다른 국가들도 전기차 생태계는 갖고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연차를 할 때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할 때는 부품 산업이 같이 발전을 해 있어야 되니까 그 중심이 동남아의 디트로이트라는 태국이 오로지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전기차가 지금은 뭐 베트남에서도 만들고, 예,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고, 뭐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분산되어도 상관이 없는 게임이 되다 보니까 네. 태국이 오로지 가지고 있던 경쟁력이 약간씩 희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완성차 만든 지가 30년이 넘었고요. 아직도 뭐 늘 세계 10대 완성차 수출국이다 그러는데 예. 그게 이제 11위 할 때도 있고 예. 12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국 브랜드가 없어요.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자국 브랜드를 차를 만드는 완성차를 건 30년 동안 만들어서 전 세계에 세계 10번째로 수출하는데 자국 브랜드가 없다. 저는 그 자국 브랜드가 없는 건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라든가 다른 국가에서도 뭐 동유럽에서도 자국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네. 사라진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자국 자체 브랜드 기술력을 갖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기술 개발을 하는 것, 그리고 이 브랜드를 가지고 결국은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마켓쉐어를 가져가야지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완성차를 만들지 않아도 만약에 일본 차나 뭐 독일제 그 카 메이커들이 들어와서 생산을 할 때 우리에게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엣지가 있는 부품 업체라도 만들었으면 네. 그걸로도 얼마든지 그 사실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만도 뭐 이런. 예. 네. 모비스가 거대한 됐든지, 밴드, 네. 예, 이런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거 하나는 첨단 기술력이 있어 하면 좋은데,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나왔느냐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태국 정부가 오랫동안 그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한테 야, R&D 센터를 갖고 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R&D 센터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 태국에는 플랜트만 있는 게 아니라 R&D 센터도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적정 기술들이 나와서 협업을 하면서, 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가, 로컬 업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것이 자국 그 하나만으로 세계 무대에 나가서 활보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30년의 역사를 고려해 본다면. 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많고 해서 태국에서 그래도 어쨌든 전기차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네. 인프라도 좋아지고 있고, 정부도 뭐 거기를-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보조금 계획들 예. 발표하면서 그 동남아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가장 그 전기차 생태계를 위한 로드맵을 잘 갖고 있고요. 네. 정부가 굉장히 앞서서서 리딩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뭐 스테이션 만들고 뭐 그 충전소 만들고 이런 인프라 만들고, 또 배터리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던 글로벌 업체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표 주자가 바로 PTT. 네, 네. 태국의 이 석유공사라고 할 수 있죠. 가장 큰 대표 기업인 이 PTT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 그래서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도 하고요. 네. 협업도 많이 하고, 폭스콘이랑 그래서 아,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전기차 생태계에 뛰어들고 있죠. 자, 태국은 그렇고 전기차는 역시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가 해보고 싶어 하는 거죠.
전기차 보급률은 아직 굉장히 낮고요. 네. 인프라가 안 깔려서 우리 현대차 굉장히 어디서 낮아요. 전기차 만들지 않습니까? 주로? 예, 거기서 이제 전기차를 만들지만 얼마 전에 또 네, LG 엔소라고 예, 배터리 또 준공을 했더군요. 기사 예, 보니까. 셀 공장을 네. 준공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마켓 쉐어를 잘 가져가고 뭐 세계 3대 그러니까 많이 판 카 메이커가 돼서 좋은데 유일하게 시장 점유율이 정말 없는 지역이 아세안이에요. 네. 아세안에선 그렇게 그나마 차를 못 팝니다. 베트남에서 좀 팔죠. 예. 왜 그러냐? 일본 차가 너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뭐 거의 8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뭐 인도네시아도 말할 필요도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고민 끝에 이제 인도네시아에다가 공장을 열어서 2022년 말에 공장을 열어서 지금 차를 만들고 마켓 쉐어를 이제 아직 10%안 됩니다. 한 자리 수준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이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전기차를 많이 만들진 않지만. 앞으로는 어쨌든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건데 인도네시아는 많이 알려진 대로 니켈 세계 시장 점유 그러니까 니켈 자체 그 매장량이 가장 많은 네. 국가고요. 거기서 이제 니켈을 생산해서 재련을 해서 2차 전지의 원료로 만드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거를 다운스트림 팔러시라고 해가지고 니켈에서부터 완성 전기차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이 모든 밸류 체인을 자국 안에 만들겠다 하는 게 지금 조코위 대통령의 목표였고 그 정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네. 태국과 비교하면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은 어떻습니까? 일단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800만 명, 한 내수가 2억 있죠. 8천만 명 가까이 네. 되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은 최대 자동차 시장입니다. 전체 아세안 자동차 시장의 절반이 인도네시아에서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뭔가 히트 상품이 하나 나오면 그래서 토요타가 대수로만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팔죠. 끼장이라는 모델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뭐 그게 어디 브랜드예요? 카렌스 그 자국 토요타. 브랜드예요? 토요타가 거기서 토요타에서 생산하는 만든, 네. 예, 그 자동차를 엄청나게 많이 팔죠. 예, 그리고 약간 뭐 픽업 트럭 같이 생긴 네. 그런 차들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 그 시장을 이제 외국 기업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냥 우리가 완제품만 팔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생산해서 여기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우리 인도네시아 기업들도 거기에 부품 업체로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자국산 부품률 사용률 얼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규제를 이제 정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채우지 못하면 세금을 더 많이 물리고 뭐 이런 혜택들을 그렇게 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데 그런 정책들을 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세워놨는데 이제 정책을 중국 기업을 유치하느라고 이제 정부가 살살 바꿔보기도 합니다. 5,000달러에서 흔히 5,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에 이제 차를 산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한 3,000, 4,000달러 됩니까? 5,000달러. 5,000달러 됩니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사겠네, 그죠? 4,900 몇십 달러로 월드뱅크 기준으로. 이게 요즘 너무 달러 강세라서 네. 약간 좀 낮아진 것도 없잖아 있는데 거의 뭐 5,000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언제 때인지 모르지만 저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럴 때, 그러니까 뭐 30년, 40년 전에 우리가 딱 고소득일 때, 와, 우리 집 너희 집 자가용 있어, 없어. 이거 아니에요. 지금 딱 거기에 있는 건데, 태국만 해도 이제 이미 살 사람 다 샀다. 이제 그렇죠. 8,000달러 넘어가서 뭐 내수 시장이 안 된다. 원래 태국은 이제 그 공업이,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사람들이 쓰는 뭐 웬만한 TV, 소비재는 다 칫솔부터 시작해서 다 태국 걸 쓰는 거였는데 그럼 이제 미얀마나 라오스 이런 나라들이 발전해서 태국 차를 이게 물론 일본 브랜드지만 써야 되는데 미얀마 저렇게 쿠데타로 완전히 낙후되고 있고요. 라오스 경제라는 건 뭐 규모도 워낙 작고요. 너무 작죠. 뭐 인구가 1,000만이 안 되니까요. 그럼 결국은 인도네시아는 근데 자국 시장만 팔아도 2억 몇천 명이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본 차들이 완성차 생산 라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이. 그 시장 자체 하나로만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가 얼마나 의미 있는 점유율을 올리느냐가 굉장히 현대차로서는 중요하죠. 지금 인도도 잘하고 있고 미국도 잘하고 있고 동유럽도 뭐 유럽도 잘하고 다 잘하고 있는데 글로벌 포트폴리오 상에서만 보면 여기가 못하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냐 안 되냐? 그 과거에는 현대자동차가 이 지역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잘하는 지역에서 더 잘하기가 바빴던 거예요. 네. 예.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이 시장에서 그러면 좀 더 팔 수 있으면 우리가 글로벌 2위로도 갈 수 있겠다. 그러려면 안 되는 지역에서 더 팔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을 들이게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하고 미국이 니켈 가지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한다는 건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도네시아도 똑같이 중국이 투자하는 건 좋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걸 원할 리가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자기네 자국의 이 산업이 발전하려면 니켈을 그냥 캐서 수출하는 거로는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원강 수출 금지는 예전부터 노티스를 줬고 이제는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굴해서 여기서 재련을 1차를 해야 수출을 할 수 있게 원석 만들었어요. 가져가지 마라. 예, 원강 수출은 금지시켰어요. 근데 그걸 대체로 누가 하느냐? 중국 기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예, 중국이 이제 니켈 마이닝부터 시작해서 재련하고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 안에서 공장들 다 사버린 거죠. 예, 네. 자기네가 투자해서 짓고,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이거를 어찌됐든 여기서 LG가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서 배터리를 들어가는 뭐라도 만들어서 네. 이거를 미국으로 수출했을 때 미국에서 IRA 혜택을 받아야 이 원활하게 이제 수출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기업들도 더 투자해서 여기서 보조금을 생산을 받죠. 하고. 네.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미국이 그런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FTA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미국에게 광물 FTA를 하자. 광물만 일당. 예, 이 일본이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일본이 미국하고 광물 FTA를 원래 협정이 돼 그러니까 있어요. 그 나라 산 예를 들어 특히 어느 나라를 배제하거나 예. FTA가 되지 않은 나라 산에 뭘 사서 그걸로 만들었으면 네. 뭐 관세 혜택 안 준다. 예, 그런 게 다 근데 정해져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IRA니까 예. IRA는 특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하는데 네.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네. FTA가 없기 때문에 엔솔이 거기서 나오는 인도네시아 니켈로 배터리 만들어 그러면 거기서 만드는 거 현대차로 하면 그 미국 수출하면 보조금 못 받습니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걸 지금은 풀어달라. 그리고 또 위도도 여기서 대통령은. 수출을 완성차로 수출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어찌됐든 니켈이 거기서 나오니까 거기서 상당 부분의 가공을 해서 수출해야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네.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하는 그림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밸류체인을 만들려면 자기네 국가 기업만으로는 기술력이 없으니 한국에 있는 기술력이 있는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해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다 소화를 못하니까 인도네시아 안에서 그러면 미국에서 그런 혜택이 돼야 기업들이 더 투자하고 생산하고 이 밸류체인이 만들어지는 건데 미국에서 IRA 혜택을 못 받으면 안 할 거잖아요. 네. 한국 기업이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물 FTA를 너무나 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혜택을 지금 못 주겠다는 겁니다. 광물 FTA를 못 하겠다는 거. 왜? 니켈 하는 거 다 중국 기업이 하고 있잖아. 네. 결국은 그럼 내가 중국 기업에게 혜택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전이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미국이 자꾸 뒤로 빠지면 빠질수록 중국은 이 지역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 저절로 키워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안에서도 목소리가 두 개가 나오고 근데 있는 미국 거예요. 니켈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두 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한쪽에서는 야 이거 중국에 혜택 주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 돼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또 한쪽은 야 언제까지 그럼 이렇게 자꾸 가다가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국에게 내주는 꼴이 된다. 우리가 자꾸 오히려 힘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니켈 안 나오지 않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뭐 인도네시아한테 또 한쪽 어느 쪽이야? 그래서 니켈 중국한테 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 진짜. 예, 그렇게 나올 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전향적으로 뭐 생각하지도 못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다음 대통령이 프라보가 이제 선출이 됐잖아요. 네. 조코위 대통령은 워낙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이 컸던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었고 프라보 대통령은 이제 전직 군 장성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분이 원래는 그 예전의 독재자였던 수하르토 물러나게 된 수하르토의 사위였어요.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서 군 출신이었고 조코이 대통령 밑에서 조코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적과의 동침이었죠. 네.
그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계속 같이 나와서 계속 다 졌잖아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분이 과거에 그런 전적 때문에 미국의 출입 금지를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이 이 사람이 당선되자마자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미국이 빨리 액션을 취해서 브라보랑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다른 너무 많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인도네시아는 큰 나라. 화이트 하우스 그리고 백악관 이런 데에서는 여기까지는 뭐 별 크게 액션을 못 취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브라보가 아직 취임식은 안 했지만 어디를 갔다 왔냐? 중국하고 일본은 갔다 왔어요. 또 그럼 저울질을 하나요? 그럼 뭐 우리한테 관심 없으면 우리는 중국하고. 예,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카드 우리 쓸 수 있으니까 뭐 미국 너네도 뭔가 카드를 내나 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오바마 있죠.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면 되겠네요. 어렸을 때 거기서 자랐잖아요. 예, 잡아. 예. 그게 생김새도 조금 동남아스러워서 예,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 예. 혼혈이라서 예. 인도네시아 사람들 정말 오바마에 대한 그 애정이 남다르거든요. 정말 예. 거의 예, 맞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버락 오바마 뭐 팬클럽이 뭐 어마어마하고 네, 네. 뭐 그 동네에 막 그것도 만들어 놓고 했잖아요. 와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했을 때 위도도 예. 대통령하고 이렇게 여행하고 이럴 때 보면 뭐 거의 그 나라에서 나온 대통령, 인도네시아 출신 대통령처럼 예. 그랬었는데 동남아 오늘 저 연세대 조현경 교수님과 같이 동남아의 그 뭐 대나무 외교라는 건 베트남만 지칭하는 겁니까? 동남아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제 베트남을 이제 대나무 외교라고 많이 하긴 하는데 네. 거의 대부분 우리가 말씀드린 아주 친중국으로 명확하지 않은 모든 나라들의 기본 스탠스는 유연한 대나무 외교라는 표현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인도네시아는 이제 그 조코 위도도라는 정말 특출한 대통령이 이제 그게 3선인가 재선인가 재선 끝나면 이제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물러나고 새 대통령을 뽑았는데 뭐 어떻게 갈지는 또 지켜봐야겠네요. 이제 자기가 한 번 더 출마를 할 수 없어가지고 네. 자기 아들이 나온단 말도 부통령 있었고. 런닝메이트로 해서 네. 그 브라보의 런닝메이트로 부통령을 만들어서 지금 아들이 부통령 그다음에 자기 원래 예전 정적이었던 브라보가 대통령 이렇게 당선이 된 거죠. 아예. 참 자기랑 대선해가지고 계속 지던 사람을 자기 국방부 장관으로 쓰고 그 사람을 자기 또 다음 대선 후보로 내보내고 그 밑에 자기 아들을 또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상식으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유연해요. 그들 세계는 그럴 수 있어인 네. 거예요. 예. 칼부림, 총부림이 안 나잖아요. 유연하니까. 예. 위도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너무 높아갖고 제가 알기로 저 특파원 마무리할 때쯤 국민들이 헌법 고쳐가지고 한 번 더 해라고. 지지율이 그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하기 전까지 거의 뭐 80% 육박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진짜 자주 가는데요. 네. 가서 느꼈던 게 이제 조코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했을 때 말고 두 번째 임기가 들어갔을 때 조코위 대통령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이 많아졌어요. 두 번째 할 때. 네. 그리고 외교 무대에서의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좋아합니다. 예. 제가 에이펙인지 G20인지 때문에 발리 취재를 갔다가 그 이제 그 코디네이터 해주시는 분이 우리 관광객 많이 하다 보니까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우나 인도네시아 분인데 어쨌든 한국 관광객들이 기억하셔야 되니까 한국말 아주 잘하시는 분을 만나서 위도도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분 말이 이제 자기 인생에서 이런 대통령은 영원히 안 나올 거다. 그렇게 아주 국민들에게 아주 정말 대단한 지지를 받고 있더군요. 인도네시아는 대중국 국민들만 좀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베트남 사람들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아주 안 좋거든요. 네. 우리가 성장할 때, 고도 성장할 때 우리가 미국한테 참 많은 걸 받았지만 반미 정서가 있었듯이 네. 그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특히 베트남이 그렇게 대중국 정서가 안 좋다고 축구하면 난리 나고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조금 낫지 않아요? 똑같아요? 베트남보다는 강도가 훨씬 약하죠. 그렇죠. 베트남 사람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도 결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 중국 어선이 여기 밑으로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수로를 들어와서 침범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그럴 때 바로 쏴서 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투기 좀 판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평상시에 그 대중국 안 좋은 감정이 막 드러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네. 맞닥뜨리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아주 우호적이거나 중국을 믿을 만한 국가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중국이 제국으로 성장, 제국이란 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성장하는데 슈퍼파워이면서도 슈퍼파워가 안 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모든 제국이 전문가들 말씀이다. 로마든 예. 과거의 대영 제국이든 예. 미국이 뭐 비단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전후에 그 제국이라는 건 사실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착취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얼굴을 하고 다가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도로도 깔아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해야 그나마 좀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그런 쪽에서 동남아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동남아에서 인심을 많이 뺏겼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1대1로를 네. 하면서 많은 인프라를 깔기도 하고 투자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때도 그냥 그걸 잘하면 좋은데 항상 대거 중국인을 데리고 오거든요. 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이제 동부해안 철도를 만드는데 그 건물에 중국인이 400명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나와서 할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자국민을 자국 직원을 다 데리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지나치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기들 자본으로, 예, 자기들 기술로 예, 까지는 알겠는데 예, 자기들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지나치면 오히려 그러니까 반감 내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호의로 끝까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대표적인 게 고속철도 사업입니다. 예. 저기 라오스로 해서 베트남으로 네. 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네. 가고 싶은 게 이제 네. 중국의 예. 꿈인데 네. 그 밑에 태국과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좀 산단 말이죠. 네. 그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예. 아 인도네시아는 또 중국 자본이 와서 고속철도 깔고 예.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준비할 때 뭐 처음 서류가 다 중국어로 되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기네가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과시하려는 뭐 자기들 편한 대로 좀 네. 하는 게 좀 많이 있었다라는 평가는 받지만 어쨌든 고속철도 자체는 잘 깔았기 때문에 아 거의 다 깔렸습니까? 예. 아 지금 반둥까지는 다니고 있으니까요.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알겠어. 예. 알겠는데 우리 돈으로 할게. 지금 태국에 가장 공을 들이면서 얘기했던 그 지점은 크라우나죠. 그 성공 가능성은 되게 낮아 보이긴 하지만 네. 그 크라우나 이게 태국 가운데를 이렇게 쭉 관통해 가지고 네, 네. 바로 바다로 중국에서 내려와서 나갈 수 있게 하는 얘기는 나오는데 뭐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중국에서 저 중요한 인물이 태국 와서 태국 총리 한번 만나고 가면 그럼 이제 뉴스에 태국 언론 뉴스에 고속철도 완공 몇 년 앞당길게 네. 마치 굉장히 호혜적인 것처럼 예. 중국은 이제 계속 그것도 1대1로죠 어떻게 보면 예. 고속철도를 쭉 내려오고 싶어 하니까요. 네. 근데 태국도 중국 투자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인프라 투자할 때 반드시 일본도 같이 끼어서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요. 예, 미국 투자가 낮아지고 자꾸 중국 투자가 올라가면 태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입김이 앞으로 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별로 안 네, 나오고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투자가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일본 투자할 나라는 투자만 중국밖에 들어오고 없고. 그다음에 중국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훨씬 더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해질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 국민들은 또 중국 별로 안 좋아해요. 태국 국민들은 일본을 상당히 선호하는. 아 좋아하죠. 아니, 예. 요즘은 그 한국 사람들 정말 아유, 좋아합니다. 그 네, 뭐 좀 다른 이야기.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 이 아세안 10개국의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고 하거든요. 네. 쌀밥 먹는 거 말고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21세기에 들어서 공통점이 생겼어요. 한국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아, 네. 왜냐면 케이팝은 어르신들은 안 좋아하는데 연령과 남녀노소 종교 뭐 이런 걸 다 무관하게 아세안 10개국에서 좋아하는 것은 한국 드라마예요. 그래서 K 드라마로 대동단결 공통점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예. 그 우리나라에 이제 아시겠지만 불법 체류자 제일 많은 게 태국 분들입니다. 4만 명이 합법 체류, 14만 명이 불법 체류로 제일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태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법 체류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 뭐 당연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 좋은 나라 가서 불법으로 있으면 안 된다. 물론 캐파를 늘려주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좀 근데 정말 이렇게 우리를 태국뿐만 아니고 동남아 우리의 문화의 힘이 강성해졌지만 이렇게 우리를 좋아하는 나라인데 우리는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고 좀 차별하거나 심지어 혐오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매우 심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청소년, 그러니까 뭐 청년 인식 조사라는 걸 해요. 네. 한 아세안 사이에. 그래서 아세안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한국에 다 긍정적인 말이 나와요. 가보고 싶은 그럼요. 나라고. 네. 뭐 그리고 유학생도 지금 제일 많습니다. 베트남 학생이 유학생 중에 제일 많아요. 네. 예. 그런데 한국 청년들한테 아세안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면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당연히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편견 혹은 실상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걸 좀 예의 있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노동자로 와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좀 아래로 내려다보는 경향성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예요. 그리고 너무나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네, 다문화 네. 청소년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내 주변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너무 우리 사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포용력을 좀 가져가는 방향, 그러니까 다양성을 구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되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고 또 저 연구자로서 저한테 저가 또 네. 기여해야 되고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 참 우리 문화가 대단하고 우리 경제력이 대단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를 좋아하나 싶을 정도로 저기 북부의 뭐 라오스 인접한 그 시골 마을에 뭐 거기도 명문 고등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자전거 타고 1시간씩 이렇게 예. 통학을 합니다. 이 학교에 왜 오르려고 그러느냐? 그 학교에서 한국어 가르치니까. 예. 그 제가 인터뷰했거든요. 네. 정말 한국에 대한 그런 동경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대선이 한 석 달 네. 남았고 뭐 후보 교체 때문에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말 실수를 어제 또 하나 중요한 걸 하는 바람에요, 네. 그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동남아 정책들은 또 어떻게 달라지고 특히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는 어떤 게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 그분은 동남아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찝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냥 아마도 굉장히 다급한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 뒤쯤에 우리나라에서 무역 흑자 많이 보는 데가 어디야? 여기서부터 찾겠죠. 베트남. 네, 베트남이 아마 굉장히 네. 긴장하고 있을 거고요. 오히려 인도네시아는 뭐 광물 FTA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 더 그런 걸 생각을 어려워지겠네요. 할 거고요. 그렇다고 중국이 계속해서 여기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또 트럼프가 갑자기 어느 순간 네.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오게 될지.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처음엔 일단 관심이 없을 것이다. 네, 동남아 국가들이 반대로 중국과의 디커플링, 네. 우리가 중국과 거리를 좀 둘 테니까 이런 베네핏을 주세요라고 해서 엄청난 게 많이 챙겨왔잖아요. 이게 네. 이제 또 이른바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 그렇죠. 그 외교의 이제 뭐 장점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동남아 국가들의 이런 혜택을 줄인다면 반대로 동남아 국가들의 대중국 쏠림이 강화될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그 강화되는 쏠림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그널을 또 동남아 자체에서 보낼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겠네요. 지금 네. 푸틴이 여기저기를 방문한 것처럼 그런 시그널링들을 계속 보내고 오히려 한국과 일본에 굉장히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힘의 공백이 한 국가에 의해서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거는 용납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제일 물어보고 싶은 건데 3분밖에 안 남았네요. 예. 휴가 가려면 동남아에 한두 군데 추천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팁으로 예. 이런 데 가면 이런 데가 있지 아니면 예. 우리가 아는 데인데도 이런 데 가면 또 이런 멋이 있어. 어떤 네. 게 있어요? 역시 저는 여행하면 네.
파란 그 바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왜 태국은 관광의 정말 탑 오브 탑인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태국에 사셔보셔서 알겠지만 태국은 정말 좋은 섬이 많아요. 태국의 섬을 가시는 걸 정말 일단 육지에서 추천드립니다. 가깝습니다. 그리고 예. 네. 그래서 제가 가본 섬 중에서는 코 리베라고 있습니다. 아, 코가 섬이라는 뜻이군요. 예. 네. 그래서 뭐 코 사무이도 있고 네, 뭐, 네. 예. 뭐 되게 많은 코자 들어간 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섬들이 대부분 다 정말 물 맑고 예, 아름답고 비용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리고 일단 태국은 음식이 맛있지 않습니까? 예, 가셔서 꼭 두리안도 드시고요. 코 리베는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텐데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으니까 네, 네. 말레이시아에서 아, 한참 북쪽으로 남쪽이군요. 북쪽으로 가서 네. 예, 섬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에서 가는 것도 되게 가깝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태국의 굉장히 남쪽이겠네요. 예, 태국의 네. 남쪽. 예. 근데 너무 그냥 걸어 나가면 물고기가 보여요.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네. 태국엔 그런 데가 많으니까 그런 섬을 가신 걸 이제 발리보다 하나, 예. 제가 하다 보니까 태국 홍보대사처럼 예. 발리보다 일단 물가가 싸고요. 네. 그리고 사실 베트남도 워낙 좋은 데가 많지만 그래서 굳이 예.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한국 사람들 덜 만나요. 예. 베트남 다낭이나 뭐 이런 데 가시는 것보다 한국 사람 뭐 경기도 다낭시라고 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고영경 교수님과 함께 동남아 특히 중국과 미국 사회의 그 기가 막힌 그 중립 외교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